오셔서 지금 보면 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시기보다 아무래도. 통일신라 때 조금 저서들이 많았던 것 같고, 고려 때는 그래도 뭐 대장경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조선 때 이제 문예 부흥이 이제 일어나요. 르네상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때부터 불세출의 진짜 영웅이신 세종대왕이 나오시면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어지면서, 그리고 성리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서가 아무래도 많죠. 그래서 예약 한번 보세요. 488페이지 예약과 보학이 나와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주자가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 시작해서 17세기 양난 이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좀 무너져요. 위아래도 없어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바로 세워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 예학, 아까 나온 윤리, 의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학의 황건기로 전래 논쟁은 뭐야? 예속 논쟁이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지 예를 지키는 거고 그래서 그치면 돼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정치 쟁점화 되는 거야. 이것으로 뭐야? 서로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실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저 세력을 없애기 위한, 아니면 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또 핑곗거리가 되는 거야, 이 예가. 그래서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지금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거 뭐 상복을 며칠 입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지금의 현대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얘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야. 아까 가부장적 무슨 뭐 부권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17세기 넘어서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그러니까 16세기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무너진 걸 또 어떻게 돼요? 세우려면 이런 일들이 또 필요한. 근데 그런 무너진 걸 세우는 것이 또 너무 과도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질 적에 실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보학 같은 경우 양반의 신분적 우월성을 유지하고 문벌 형성을 위해 족보를 만들어서 종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문벌의 권위를 과시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족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우리 가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 남자만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길이길이 보존해도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속을 강화하는데 또 너무 강화해.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런데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뭐야? 족보도 이제 위조하게 돼. 막 집어넣고 막 사기도 하고, 족보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그러면 족보를 왜 사냐고. 자기네 족보가 있으면 되지. 근데 족보가 없으니까 사는 거죠. 그럼 족보를 사는 이유는 뭐야? 양반가를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럼 양반가를 이루기, 왜 양반이 돼야 돼? 양반이 되면 좋은 게 많으니까.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들. 그러면 왕가의 족보는 뭐예요? 선언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교재에는 넣지 않았는데, 조선에 사고가 있어. 사고가 뭐예요? 기록물들, 조선왕조 실록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사실이죠, 그 실록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보관만 하면은 어디다가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예전에 어때?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대장경처럼 찍어내거나. 이거는 왕조실록은 다 적는 거란 말이야. 사초에 의해서. 사초가 뭐예요? 사관들이 실록이나 이런 걸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사초를 보고서 사초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도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사화였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경복궁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거나 궁에 있는 것들이 불타면 어떻게 돼?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만들어서 분배를 시키는 거야. 다 분배를 시켜서 어때요?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유명한, 제가 갑자기 그분 두 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들이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날 적에 두 양반 분이세요. 그냥 그 사고를 훼손당할 그 침략을 받아서 훼손당할 사고를, 그 실록들을 다 짊어지고 도망을 가신 거야. 동굴에 숨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선조의 신임을 받고 관리로 등용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그 실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있었냐면 오대산에 있었어. 태백산, 그쵸? 그리고 적성산, 정족산, 그리고 적상산, 그쵸? 안 적으셨겠다.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정족산, 그 다음에 적산상, 그쵸? 그래서 원래 춘추관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곳에, 5곳에 총 원래부터 있었던 것까지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따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없어지면요,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쓰려고, 이거 실록은 왕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전 보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몰라.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조선전기의 불교와 민간신앙. 억불정택 썼어요. 태조는 도첩제, 태종은 뭐 이렇게 재정 기반. 제가 얘기했죠. 태종 얘기하면서 사원 정리하고, 이거 뭐 사원의 토지와 노비 몰수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와 그 간을 갖고, 막말 우리 이러잖아. 간땡이가 부은 분. 이거 종교에, 이거 종교, 이분들이 볼 적엔 종교 탄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몰수할 수 있고 이런 분은요, 이거 굉장한 권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얼마나 눈치를 보냐고요. 그래서 태종 때 사원의 토지와 노비 몰수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선종교종의 통합과 선교의 36개 사찰만 인정.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불교를 배격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불교 사찰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그 조선 왕조 자체에서는 불교를 숭상을 했어. 그렇지만 통치 이념으로서는 불교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통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학문은 무엇이냐 이거야. 그건 유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 진흥책과 불교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도교 나오죠. 도교는요, 항상 이게 좀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문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적에 더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게 돼요. 그러셔서 뭐 만이산에서 초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신앙하고 도교하고 비슷한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수지리설, 도참사설, 이거 다 같은 맥락이야. 풍수지리설 왜 생겼는지, 어떤 연으로 더 많이 발달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고려 때. 풍수지리설은요, 고려 때 딱 생긴 게 아니에요. 통일신라 말기 때 어떤 인물들이 일부러라도 필요해서 쓴 거죠. 어떤 인물들 있어요.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보면 천문, 역법, 의학나, 이거 다 중요해요. 혼이간이. 그 다음에 자경루, 앙부일구. 앙부일구 이것도 뭐예요? 장영실이 만들었죠. 앙부일구 경복궁에서,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넘어갈 적에도 이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앙불군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측 추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지 규형 나와.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학기, 아까 문화면에서 딱 처음에 나온 게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정도의 발달이 없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과학기구, 그 다음에 천문과 역법, 요거 다 중요해요. 칠정산 나왔죠.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천문도죠. 천체관측. 왜냐하면 중농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천문이에요. 언제 비가 내려? 언제 눈이 와? 언제 가물어? 뭐 이것이, 그러니까 심지어
신라 때 그 드라마에 나온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면 미실이 어떻게 돼요? 사실 그 여자는 달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역법을 알아. 그래서 어떤 스님을 시켜서 그 역법을 다 받고 있었어. 그 사람은 미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영악한 사람인 거죠. 영리라기보다는. 그것을 갖고 움켜쥐어서 천녀인 다시는. 천녀로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알고 있어. 언제 비가 올지. 대충은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정확히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때 뭐 기우제 올린다 이래갖고 제사 지내는 척 하면서 마침 비가 오면 뭐예요? 왕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신하들은 막 벌벌벌 떠는 거지. 저걸 맞췄다. 역시 뭐 하늘의 저기 딸이다, 하늘의 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역법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이 권력이고 힘인 거예요. 아무튼간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다음에 칠정산 나오죠. 이거 처음에도 나왔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칠정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향약집성막. 이거 매번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거 뭐야? 향약집성막.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치료법. 아까 뭐도 있었는데 무슨 또 뭐 최초 뭐 있었는데 농사 뭐였나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의박유치 나오죠. 그 다음에 농서편차, 농사지자 지금 나왔잖아. 그리고 금양잡농 나오고요. 요거 농서, 의서, 천문, 역법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기구 다 중요해요. 지금요 가장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이잖아요. 사실 조선은 가장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가까운 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구석기 신석기 되면 막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막 그냥 뭐 통일신라 왜 이렇게 막 굉장히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조선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선에서 많이 발명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 얼마나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방 그 뭐 경상도 쪽은 아직도 여자들이 제사 지낼 적에 여인분들이 제사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대부분 지방이 아주 시골 이런 데서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건 이제 좋다 나쁘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들 막 신앙, 토속신앙, 민간신앙, 뭐 풍수지식 이거 다 거의 다 예전부터 이어온 거지만 조선 때 더 발전한 것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선이 굉장히 또 가장 가까워 보여. 그러니까 조선 얘기 나면 그래도 좀 알겠어. 드라마에서 뭐 세조도 맨날 영화에서 드라마 나오죠. 정조, 영조 매번 나오죠. 뭐 연산군 매번 나오는 인물들이 주로 정해져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뒤쪽으로 하면 고종 나오죠. 뭐 흥선대원군 나오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전 나와요. 이거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생활 나오죠. 그 다음에 활자, 태종, 세종 요 활자도 가끔 문제 나와요. 개미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조지서, 조지소 뭐 이런 것들 요거 구분하셔서 뭐 주자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문제에 막 요거 한 끗 차이로 하면 그냥 시험 볼 적에는요 그냥 맞아 이렇게 하고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세심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병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무기병선제조 얼마나 유명한 인물들 맞잖아요. 화약제조 그 다음에 최혜사는요 최무선의 손자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선전기의 문화 나오죠. 요거 지리법전 제가 역사서, 지도지리서, 그 다음에 윤리서로 또 요약을 해놨어요. 요거 이거 사실 안 해드려도 돼요. 그냥 나왔던 거 그냥 저기 해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어때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요약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요것에 근거해서 외우시면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문학과 예술 보면 특징 나와요. 한문학과 악장들 나오죠. 세종 같은 경우는요 한글만 창제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무슨 왕조 찬양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일대기 이런 거 만드시기도 했고 음악도 정리하셨어요. 아악이라고 해서 그쵸.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적재적소의 인물을 그 인물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가장 약점이면 약점이랄 게 아들한테 물려줄 적에 아들이 좀 병약하셨어. 그분이 문종이에요. 추국이 만드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세종대왕이 몸도 안 좋으시고 뭐 그냥 정말 그 질병이 5만 가지가 다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계속 당뇨, 합병증, 잘 걸으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후가 불안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손자는 그리 지금 크지 않았어. 근데 그 중에서 그 아들이 또 뭐예요? 수양대군이야.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수양대군이 그렇게까지 할 인물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양대군은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물론 집현전학자들도 있었지만 아들들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문종이 된 아들, 그 다음에 수양대군, 그 다음에 안평대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일을 다 임무를 주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조가 그 아들들을 다 이제 제거를 했죠. 이제 이것이 비극이긴 한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 일을 다 하시느라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굉장히 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당뇨에 예전에 얼마나 그게 힘드셨겠어요. 그 당뇨 오죠. 막 그 많이 걸으실 수도 없죠. 막 붓죠. 막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어이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많은 일들 막 그 여러 가지 장기간에 펼쳐져야 될 프로젝트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의생활 있고 태종, 그래서 전기의 그 업적들, 그 일들을 보면 사회, 경제 뭐 다야. 토지에서도 세종대왕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나온 전분, 연분,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안 나오시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아무리 신하들을 시켜도요, 감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병서 편찬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한문학과 악장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가사문학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나올 거야. 설화문학, 민속 이런 얘기 나오면요. 조선 중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류 문인이나 뭐 문인화처럼 아니면 양반들이 독점하던 예술이요. 이제 서민문학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조선 후기 중기의 뭐예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조문학 나오죠. 그 다음에 설화문학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 소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국어 뭐 공부할 적에 한문 공부할 적에 이 김시습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뭐 한문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뭐 있어요? 최초의 한글 소설 뭐예요? 기억해 보세요. 그쵸? 막 그런 얘기 할 적에 이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살인문학에 발달했죠. 그 다음에 풍자문학. 이렇게 풍자라는 얘기가 나올 적에는요. 누구를 풍자하는 건 사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비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비꼬겠냐고요? 양반들? 그러니까 양반들을 누가 비꼬아 대부분은? 소외받는, 배척받는 사람들이 양반들을 많이 비꼬고 풍자하는 것이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신사임당 나오죠. 신사임당 아까 뭐 만드셨어요? 병풍.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은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동생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막 지금 뭐 일대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굉장히 여성으로서 좀 남편의 홀대를 받다가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뭐 예전에 여인들이 사실 지금처럼 대접받고 사셨던 분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뭐 예전에는 뭐 일부 다처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림과 글씨 한번 보세요. 16세기,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서해로 나눠요. 이 세기별로 제가 나눈 이유는요. 일부러 더 그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보통 보면 시대별로 많이 나와요. 세기별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쭉쭉쭉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하고 이 화가, 이 소설가가 어느 시대 때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세기는 안견 강예하냐, 이분들 문제 충분히 나와요. 16세기는 이상자 나왔어, 신사임당 나왔고 어몽룡 나왔어. 이런 분들로 딱딱 끊어서 얘기하세요.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서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서해에 안평대군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평대군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조선 전기뿐이에요, 후기뿐이에요. 안평대군은 누구의 동생이잖아요. 수양대군의 동생. 그러면 수양대군이 누가 돼, 훗날? 세조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세조는 조선 초기뿐이에요, 조선 중기뿐이에요, 아니면 후기뿐이에요? 그거 다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서해는 이런 분이야. 한호 누구예요? 한석봉이죠.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떡을 썰게, 너는 뭐 글씨를 써라,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조선 초기 때 건축 양식도 조금 달라요. 요거 체크해 두세요. 조선 초기 때는, 조선 초기가 조선이 언제 개창됐어요? 1300년대죠. 그쵸?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 궁궐, 관아 이런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불교 건축 이거 자원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16세기 때 서원 건축이 성행한 것은 16세기. 왜 뜬금없이 무뜬금 서원이 나와? 이때 사림의 시대잖아요. 당연히 서원이 나오죠. 그쵸? 서원할 적에 제가 설명했어요. 앞에는 주로 어느 공간이야? 강학 공간이야. 뒤쪽은 뭐예요? 재향 공간이야. 재향이 또 뭐야? 재향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쵸? 이걸 모르면 지금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충분히 지금 기억해 내셔야 될 시기예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한 달이나 남았어요. 지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 1, 2주 지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그때 조금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좀 그렇게 그냥 착착착 쌓았으면 지금 이만큼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외우면서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음악과 무용 보면 음악 무용 나오죠. 음악 무용 나오면요, 특히 무용이에요. 무용이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그거 생각하셔야 되죠. 궁중음악.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궁중, 무용.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궁중무용의 최고로 앞에 나오는 거. 누군지. 그쵸? 서민무용. 그러면, 민속무용. 민속음악 뭐였지?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원 때 얘기 나왔었어요. 공예, 15세기는 분청사기야. 16세기는 백자의 시대야. 백자는 왜 하필이면 16세기 때 백자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백자는 아무래도 어때요? 좀 검소해. 건박하고 소박하고 뭐예요? 건박하고 굉장히 정갈해. 그러면 꼭 누구 같지 않아요? 성리학자들, 살인파 같지 않아요? 그런 또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 순백의 고상미로 선비들의 취향이라고 해요. 취향이죠. 취향에 부합됐어요. 그리고 공예 같은 경우도 자연미 강조하고, 고려 때는 어때요? 굉장히 고려의 문화는 뭐예요? 사실 한마디로 고려의 문화는 귀족 문화예요. 그러면 조선의 문화는 선비의 문화야. 양반의 문화. 그러면 지금도 귀족이란 말 많이 해요. 귀족은 뭐가 있어? 막 기름지고 화려하고 막 그래, 장식 있고. 귀족 가장 꽃피운 게 뭐야? 상감청자, 대장경, 다 이런 거 어디에서 발전했어요? 강화도에서, 천도후에. 일반 양민들은 막 막아내고 있을 때 침략받아서. 그쵸? 아무튼 간에 그랬어. 그러면 조선은 선비의 나라야. 양반의 나라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봐요. 귀족들은 일반 양민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나는 귀족으로 그냥 잘 살면 돼. 화려하게. 그런데 선비들은요, 일반 백성들, 향촌에 있는 향촌 사람들을 어떻게 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냥 화려하게 입고 막 이래서 가르치려면 요즘 말로 말빨이 안 서.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어떻게 돼? 좀 담백하게 나와야 돼.
땅 많이 갖고 계시죠. 화려하시죠, 실제로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쥐약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자기절제, 아주 건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고 간소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그 특성, 캐릭터와 조선의 지도층의 캐릭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아이템들이, 이런 자원들이 왜 나왔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 키워드 문제 있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외우시면요, 문제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키워드 문제 나온 것만 그 문제 맞히실 수 있어도요, 제가 보기에는 15개, 16개, 17개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것들이요,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시간을 들여서까지 이 밑밥을 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외우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말을 조금 그 출제관들이 시험에 말을 조금 바꾸게 나오더라도 이런 제가 드린 설명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풀면요,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말이 조금 달라도, 단어, 용어가 달라도. 저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떨리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토시 하나 신경 안 쓰더라도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게 나아요. 왜? 우리는 면접 보는 게 아니잖아. 사지선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막 급해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제가 들은 인강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빨리. 그쵸? 이게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빨리는 하는데 천천히. 그 속도는. 그쵸?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근대 사회의 태동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8세기 후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물질적, 정신적 그 문화들이 막 짬뽕이 돼요. 완전 혼합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뭐 철학이나 뭐 사회 시간이 아니지만 패러다임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새로운 시대적 정신, 유행, 무슨 사상 이런 것들이 한 시대의 유행, 여러 가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야. 18세기 때 또 급격하게 또 일어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15세기는 어느 나라예요? 어느 시대였어? 16세기는 어느 시대였어? 제가 한번 뒤쪽에 조선을 얘기하면서 적어 놓긴 했었어요. 그 뒤쪽에, 그래서 제가 각 왕조마다 제가 넣어놓은 그 요약본을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무조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면요, 그걸 읽으면 그렇지 이렇게 돼요. 제가 분명히 넣어놨어요. 15세기는 성리학의 이념을 구현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통치체제를 새로 확립하고 정비하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15세기였어요. 그러다가 16세기로 들어가면, 16세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사림의 등장이 나와야 돼. 사림의 정치 주도. 그쵸? 그래서 성리학 이론을 정교화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가는 거야. 주리론, 주기론 막 점점점 갈라져.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너무 갈라져서 문제야. 막 그것이 진짜 학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당파, 붕당, 그 당쟁을 위해서 막 그것이 쓰여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때는 뭐가 일어나요? 17세기 때 전쟁의 피해 복구식이에요. 침략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피해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17세기예요. 17세기 후반에는 뭐가 일어나요? 조세제도인 대동법 시행하죠. 그 다음에 지주, 전호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17세기 후반에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상품화폐 경제. 같이 쓰는 거야, 상품. 이제 상품의 시대가 와. 농업경제라며 무슨 상품화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그리고 18세기는 이제 18세기 때 누가 나와요? 영조, 정조, 숙종부터 이제 나오고요.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탕평 정책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해부흥,
한국의 조선의 문해 부흥이 시작돼요.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요. 19세기는 뭐예요? 동아시아에 완전히 이게 혼란기가 와요. 그래서 19세기는 동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충돌. 사실은요, 충돌이긴 하지만요, 실은요, 침략이에요. 이제 침략사가 19세기 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후 뭐 20세기 가면서 구한말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침략과. 그러니까 보면 시대별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시대별로 또 외워야 된다는 특히나 외워야 된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문제 많이 나오는. 어떤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완전 그때 막 한강 뺏으려고 난리들이 나잖아요. 그럴 적에 언제? 4세기 때 누구 왕이 재봤어? 5세기 때 누구? 6세기 때, 7세기 때, 8세기 이렇게 넘어가. 그런 다음에 고려 때 침략사가 나와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조선은 또 주요 일이 벌어지는 게 15세기 때 이래. 16세기 때 이래. 17세기 요거 정도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도요. 이제 그 안에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그냥 그 점들만 사건들만 공부를 하면요. 이게 큰 문제를 못 봐요. 요새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빅픽처라는지 뭔지 그거 있잖아요. 빅픽처. 큰 그림을 못 봐. 사건만 알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건지를 모르면 쓸모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서양의 근대 같은 경우는 17에서 18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죠. 강화도 조약이 일어난 1676년. 그때부터 흥선대원군이 76년이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아까 1876년이라고 그랬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863년 근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난 거죠. 아무튼 간에 1800 후반대 60년대 후반대부터 근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945년까지가 이제 근대로 보는 거죠. 근대 사회로의 전개와 정치사회. 여기 뭐 제가 지금 청교도 혁명은 이래서 너무 중요해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설경성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럴 적에 이때는 어땠어?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서양의 근대 한번 보세요. 봉건제의 붕괴. 봉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야. 성주들이, 영주들이 땅 갖고 기사 부리고 기사 고용해서 나 대신 나가서 땅 지켜주는 전쟁에 참여하고 농노들이 땅 농사를 지었어. 이랬어요. 그 봉건제의 붕괴로 절대왕정이 성립했어요. 아, 절대왕정, 왕이 최고야. 그래서 관료제 상비군 정비하고 중상주의를 통한 이제 이미 서양은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식민지 획득하러.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있어봤자 시장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 시작한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신대륙 막 이런 거 이미 얘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요. 청교도 혁명하면 딱 인물 하나가 떠오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아시는 거야. 크로멜. 그쵸? 크로멜이란 거.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1640년에서 1660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고 크로멜이 왕당파를 물리치고 의회 정치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크로멜이 1660년에 죽으면서 이제 사망하면서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청교도 혁명은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혈 사태 없이 잉글랜드 의회와 네덜란드 오라네공 윌리엄이 뭐예요? 같이 연합해서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의회 정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명예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신적 변화로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적으로는 막 식민지 개척하러 다니고 식민지 찾으러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무슨 혁명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혁명은 미국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실현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언제 일어나요? 1789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부르종 왕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회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제를 이룩한, 공화제는 뭐예요? 국민의 주권이 갖는 거야, 국민이. 그러니까 왕이 막 내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야.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영국의 산업혁명. 이 혁명은요, 개론부터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요? 이 혁명으로 인해서 여행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돼. 그쵸? 유럽에 전파되면서 자본주의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라는 건요, 생산력이 확대됐다는 거야. 그러면 생산력이 확대되면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확대돼. 그럼 여가 시간이 확대되면 뭘 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이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 인간 중심의 근대 문화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동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외세 침략의 가속화로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자가 이미 식민지가 지금 시작이 됐어. 개척이. 그러니까 지금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 이건 뭐야? 태평천국 운동은요, 1851년 거예요. 청왕조를 타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새왕조를 건설하자는 농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청왕조가 어느 족이에요? 거란족? 무슨 족? 그쵸?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청왕조를 마지막 왕조가 청왕조잖아요. 그리고 양무운동은 뭐예요? 1860년도에서 1890년도까지 일어난 거의 한 30년도 정도 된 건데, 그 기간 안에 서태후, 그 유명한 서태후, 그 다음에 공친왕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여기 나온 태평천국 운동을 난으로 무너진 청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일으킨 신운동이에요. 신식운동이에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흡수해서 부국강병 이룩하자, 막 이렇게 됐죠.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안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었죠. 스와라지 운동, 인도의 세포의 항쟁, 이런 것들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지금 아시아도 막 끓고 있는 거야. 막 침략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으로 해서 막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차라리 참 많이 차분해지고 조용해진 거죠. 예전 막 1800년대 막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면 막 정말 질곡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일어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제국주의를 달성한 나라예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개혁 추진하고 구국강병을 위한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메이지 유신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제국주의를 막 하다가 결국은 45년도에 해방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일본이 패망했어.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죽어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물자 보급로로 미군들의 물자 보급로로 일본이 선택되면서 그때 일본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셔서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추구한 게 유일하게 일본이 식민지 정책에서 성공했어요. 동양의 근대화 식민지 지배체제로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막 지금 보면 막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자로 지금 요약을 해놨지만 그 안에서 별게 다 일어나고 있어. 막 꿈틀대다가 막 프랑스 왕조도 다 전복되고 막 그냥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분들 막 다 사형받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막 독립혁명, 막 미국에서도 막 독립혁명 일어나고 막 이제는 그렇게 막 가다가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굉장히 물질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시기는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진 1876년부터 아까 얘기한, 아니면 뭐 흥선대원이 집권한 1863년,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상은 실학의 대도였고, 실학은 뭐예요? 실질적인 학문인 거예요. 그냥 성리학처럼 무슨 뭐 인간의 심성 뭐 이런 거 아니고, 실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 이런 거예요. 천주교의 전례, 천주교를 왜 배격을 했을까요? 조선 왕조에서. 천주교는요,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 양반으로 보기에 이것은 이단 신앙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동학도 이런 와중에 창시가 됐죠. 사회혁명적 예언, 인내천사상 뭐 이런 거 동학. 그렇죠. 이제 앞으로 설명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는 분당 정치의 변질과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왔어. 살인파가 16세기까지 끌고 가다가 17세기 때 이제 영종도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탕평책 영종도까지 와서 17세기 때는 전쟁 복구 기간이고 17세기 후반 때는 전쟁 복구해서 막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막 고치고 있을 때야. 18세기는 막 문해부흥 일어나고 하다가 18세기 때 뭐예요? 영정조 나오면 붕당식이잖아요. 여러 막 당쟁, 당파로 나누어졌다. 막 그래서 뭐 뻑하면 노론 막 얘기 나오고 뭐 남인들, 서인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붕당에서 세도 정치로 가는 거예요. 세도 정치 무슨 세도? 이게 무슨 세야? 외척 세력인 거야. 그러면 그 외척 세력에 누가 있어? 안동 김씨, 풍양 조씨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툭 쳐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15세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6세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큰 그림만 알아도요. 이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인 거야. 18세기, 17세기 후반, 17세기, 17세기 후반,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요런 것만 아시더라도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붕당이야. 아유, 큰일 났어. 세도 정치 나오고 농민 봉기. 그러면 세도 정치 때 얼마나 많이 수탈이 일어났냐고요. 막 철종도 있고 막 이렇잖아. 철종 얘기 나올 적에 철종 그때 막 여러 가지 부패, 세도 그 가에서 일어나진 여러 가지 일들, 자행된 일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막 영화로 따지면 군도라는 영화 나오면 거기서 보면 철종 뭐 10년, 13년 정도의 일이에요. 막 거기서 보면 막 농민들을 수탈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농민 봉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붕괴되는 데는 땅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공업, 수공업, 상공업 이런 것들의 발전도 한 몫을 하게 돼요. 사회는 신분 상승되고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 일어나니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 상승, 서울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돼. 그리고 노비의 예속성이 약화되고 신분 변동의 가속화. 신분 변동이 없었어.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었지만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대부분은 이동하지 않고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막 이제 근대 사회로 오니까 막 태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땅 없으면 이제 양반도 별거 아니야. 땅 가진 양반이면 최고고 땅 없으면 그냥 똑같아. 양인들이나. 그쵸? 아까 양반수가 왜 증가하는지 얘기했었어요. 양반수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 왜? 보면 양반수 증가한 이유는 양반층이 증가한 거는 양반수 자체가 증가해서 그래요. 혼인으로. 그 다음에 납속책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공명책, 공명첩, 납속책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족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족보를 매수해. 사 아니면 위조를 해. 막 세탁을 막 해. 그리고 양반과 또 혼인한 경우. 그 다음에 유생들. 또 나는 선비야. 갓을 매면 또 유생이 되는 거야. 선비가 돼. 또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양반층하고 이게 구별이 안 가게 되면서 그러면 양반이 많아졌다는 거는 뭐예요? 군역도 안 져.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은 상승했지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누가 이제 군역을 질 거예요. 누가 노역을 담당할 거예요. 요역을 담당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때는요. 양반층이 거의 막 50% 막 이 정도까지 막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고 경제는 생산력의 증대, 그 다음에 대동법의 실시 이후 도고의 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도고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인이 이제 도고가 되거든요. 도고는 도매상인이에요. 도매는 뭐예요? 많이
그러면은 도매야말로 규모의 경제인 거야.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작아져요. 적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개론 때 2,000개 사는 거하고 1,000개 사는 거하고 무슨 물품을 구매를 할 적에 그 비용이 달라져요. 그건 규모의 경제예요. 지금 보면 이 도고도요,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부를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근대 사회의 특징들이에요. 충분히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그쵸.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18세기까지 후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통치체제의 변동 한번 보세요. 정치 구조는 비변사의 기능과, 비병사는 뭐였는데 임시기구 아니었나? 맞아요. 임시기구였다가 이제 강화가 돼요. 16세기 중종 때 이 삼포회란, 요거 꼭 중요해요. 언제 삼포회란, 을묘외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삼포외변을 계기로 외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임시기구였으나 을묘외변의 발생 시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는 비변사는요, 병조 내에 하나의 사였어요. 일사였는데 그것이 비변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임시기구,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막 급해갖고 이렇게 급조를 해갖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임난 이후 국정 정반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회 기구로 변질이 돼요. 발전인데 나중에는 변질이 돼버리죠. 문무 고위 참여하고 국방과 외교 문제 전반을 총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요, 정무하고 정무를 보는 신하들, 군사를 보는 신하들은 서로 관여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이 정치나 무슨 뭐 회사나 뭐 이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요, 균형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한쪽으로 너무 그 권위가 몰린다던가 파워가 몰리면 문제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 약화하고 유정부와 육조의 유명무실화 되면서 세도 정치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게 돼요. 삼사는 뭐예요? 삼사 있고 양사 있어요. 양사가 뭔지 삼사가 뭔지 기억하셔야 되죠. 각 분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상대 세력 견제에 그러니까 삼사의 목적은 사실은 왕권을 견제하는 거였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으면서 서로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누가 사원부에 많이 넣느냐, 누가 사관원에 많이 넣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 돼버리면 이 중요한 3사가 힘을 다 가져봐요. 특정 부류, 특정 계파의 무슨 그 세력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조와 병조의 전랑, 중하급 간원에 대한 인사권과 후임자 추천권 행사에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가 되는 거예요. 이조 전랑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조 전랑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 상관 아니면 당 하관, 당화관을 추천하나요? 당 상관을 추천하나요? 이조 전랑 찾아보시고요. 그러셔서 원래는 당 하관만 추천하는데 당 상관도 이 사람도 손에 좌지우지 당하는 거야. 이조 전랑은 뭐예요? 정승, 판서로 가는 엘리트 코스인 거야. 지금 당장은 그리 높지 않아. 그렇지만 청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세력이 여기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막 이제 균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셔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돼서 이조 전랑이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각 당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군사제도 중앙군 보면요, 16세기 이후 대립제 일반화로 대립제 아까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5위 붕괴돼서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훈련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훈련도감 있죠. 이후 어영청, 그 다음에 총융청, 수호청, 금유영이 설치돼서 이 5개 부처가 설치돼서 약 한 2만 명 정도가 양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군영 같은 경우는 체제가 돼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후군과의 항쟁 대비하고 서인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한 기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번상병제는 그러니까 번상병제는 의무병에서 이제 용병제로 지금 군인도 보면, 물론 우리나라는 의무병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모병이죠. 모집해서 병사를 모집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병제로 전환해서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거야.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해서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의 핵심 군영으로 삼수병을 편성해요. 삼수병은 포수, 사수, 살수가 있어요. 포수는 뭔지 아시죠? 총 쏘는. 사수는 대포, 활, 그 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수는요, 칼, 창이에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 삼수병은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됐죠. 그러셔서 금노병, 상비군, 직업군인의 성격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영청 같은 경우는 수도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청이 어영청이에요. 적어두시면 좋죠. 총융청은 경기 쪽인데 특히 북한 산성을 수비했었어요. 총융청은. 수어청은요. 지금 어영청은 1623년도에 설치, 총융청은 1624년, 수어청은 1626년이에요. 수어청 같은 경우는 광주 쪽이라서 남한산성을 주로 수비했어요. 후군과의 항쟁. 그리고 금이영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1682년에 국왕 호위, 궁궐 수비 이런 것들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설치한 거죠. 이런 것도 가끔 문제 나올 수 있죠. 가끔인데 제가 가끔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안 나오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충분히. 막 이 군대들을 무슨 고려 말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그 군대를 짬뽕을 해 놓는 거예요. 통일신라 군대, 지방 행정 이거 매번 문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지방군 같은 경우는 예,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